몇 달 사이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예민해져 있던 시기, 한 교육복지사는 이번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방이 묘연한 아이들이 나타나면서 복지사의 머릿속은 안 좋은 상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인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던 교육복지사가 교육급여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교육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풍비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신청서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3살의 여학생과 12살의 남학생의 학적이 쓰여 있었어야 할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는 학생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지사는 곧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보호자와 전화 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복지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요. 이 보호자의 이름이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었던 거죠. 이 두 학생의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이 그녀가 근무하고 있었던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의 학부모와 동일 인물이었던 겁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부분을 이 복지사가 알아차린 거죠. 곧바로 복지사는 그 4학년 학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물어보죠. 급여 신청 학생들, 아까 그 2명의 아이들 있죠. 이 급여 신청 학생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4학년 학생은 그들이 자신의 사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의문점은 가시질 않았고요. 재차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학교 어디 다니니? 우리 학교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은 이 옆 학교에 다닌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옆 학교에도 두 학생에 대한 기록은 없었고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보호자의 반응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사촌이라고 하던데 이 아이들이 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이 복지사의 질문에 사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이 맞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복지사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4학년 학생은 사촌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어머니는 본인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에 뭔가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 거죠. 이 복지사가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다뤘던 사건의 원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모른 척 가만히 둘 수 없었던 복지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았던 경찰 역시 아이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서둘러 아이들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이 두 학생이 무사한 모습,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것도 잠시 경찰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 자녀가 무려 10명이었던 거예요. 경찰 확인 결과 그 중에 3명은 독립을 했고요. 5평 남짓한 집에서 부부와 7남매까지 총 9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총 7명의 자녀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고요. 그 7명 중에 4명의 자녀는 1년 전인 2015년에서야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발견 당시에 이 신남매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자녀들은요, 5째부터 8째까지였습니다. 이 중에 5째였던 차남이 가장 큰 피해자였죠. 만 18세, 한국 나이로 고3이 될 때까지 학교의 문턱은커녕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던 것인데요. 말 그대로 무적자인 셈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웃에 사는 주민들도 교류가 적고 아이들이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아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들이 좀 많다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지냈는지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부는 왜 자녀 4명의 출생신고를 2015년이 되어서야 했으며 왜 7남매는 학교조차 보내지 않았던 걸까요? 이 부부도 한때는 중국집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외환 위기와 함께 장사가 어려워졌고요. 3,500만 원의 사채빚을 지게 됐죠. 그 후 빚이 8천만 원까지 불어나면서 사채업자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되자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년의 도피 생활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의 여관,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미취학 아동이었던 둘째부터는 학교에 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나마 첫째 딸은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녀도 끝내 중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8년 부부의 주민등록까지 말소가 되면서 그해 태어난 5째와 이후에 태어난 6째, 7째, 8째는 아예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2006년 광주에 정착한 부부가 자신들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되살리게 되었고 이후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은 뒤에 태어난 9째 06년생인데요. 이 9째와 09년생인 막내 10째는 출생신고를 제때 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취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부부의 주민등록을 되살리고 9째와 10째의 출생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째부터 8째까지는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 거죠. 나머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왜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아버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안 그래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사람이 자꾸 파헤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2006년과 2009년 2번의 출생신고 기회를 놓친 아이들은 단 몇 년이라도 학교에 다녔을 수도 있었던 시간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사건이 드러났던 2016년에는 이미 미취학 자녀 중 4명이 19세를 넘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죠. 부부는 우리가 아이를 죽인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학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면서 자신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성격은 굉장히 밝고 명랑했고요. 아동보호기관이 물리적 학대 여부를 검증했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학대가 없었다고 해서 이들 부부가 교육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앙아동보호기관장은 아이는 취학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의무를 부모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적절한 양육 또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교육적인 방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가족은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고 해요. 2010년에는 8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주거비인 98만 원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 98만 원이라는 금액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4명을 뺀 8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담당 기관이 현장 조사를 나갔음에도 아이 4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챘던 거죠.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애들이 그냥 놀러온 친구다 라고 변명을 하거나 다 한두 살 터울의 고만고만한 애들이라 얘가 얘예요 라고 했을 때 얘가 을인지 갑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가족들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구청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무관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나머지 아이들의 출생신고 당시 12살에서 18살 먹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신고가 됐음에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단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20만 원을 내는 처분만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했음에도 7남매는 여전히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취약통지서가 오지 않았고 해당 교육청 역시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청도, 구청도, 주민센터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을 내놨죠. 만약에 이 교육복지사에 관심이 없었다면 7남매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 중에 다행인 점은 7남매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방치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서로가 친구이자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첫째가 둘째에게 한글과 셈법을 가르쳤고요. 또 둘째는 셋째에게, 셋째는 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첫째와 둘째, 셋째는 집에 올 때마다 동생들을 위한 자습서를 사왔고요. 학교에 다니지 못한 형 누나들은 아홉째가 학교에서 썼던 책으로 집에서 밥상을 펴고 공부를 했습니다. 때문에 10남매가 또래에 비해서는 다소 학습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어와 수학 실력은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이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사회가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18년의 시간 동안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7명의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만 했죠. 7남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무려 11개에 달하는 각종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학대 관련 혐의점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겠으나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비춰볼 때 처벌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학대 혐의가 없기도 했었고요. 각계각층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던 아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의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에 부모를 욕하는 의견보다는 다행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고등학교 나이의 5째와 6째는 대안학교로 진학을 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었고요. 성인이 된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검정고시 공부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나이의 13살 7째와 12살의 8째는 각각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학교에 등교하면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불우한 집안 사정으로 남들보다 늦게 출발하게 된 아이들이지만 그 마지막만큼은 누구보다 빛나길 바라며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꾸던 꿈들을 앞으로는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